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7시가 넘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얼른 시간 정말 모셔야겠습니다. 빨리 갑니다. 자, 이번에는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전 벌써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네, 오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시장 하락할 때는 네. 아무리 좀 네. 뭐라 그럴까 오랜 기간 시장에 몸 담으셨던 분들께서도 함께 자리하시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죠. 네. 아니 그리고 내가 욕 먹을 거 뻔히 하는데 그쵸. 왜 나가? 내가 뭐 좋은 돈이 얘기를 없어. 해도. 뭐 거기 가서 무슨 출연료를 엄청 받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면 나오시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시자마자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할 수밖에 없네요. 참. 자, 네. 하여튼 뭐 우리 투자에 그래 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우리 이건규 대표께서 오늘 네. 같은 날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쨌든 투자를 만약에 아예 끊을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지에 대한 네. 우리 아이디어를 조금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예. 뭐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그쵸. 전 뭐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했던 이제 변수들이 사실 다 부정적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그게 이제 환율이 됐든 금리가 됐든 경기 침체가 됐든 아니 인플레가 됐든 주요 변수들이 다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제 오히려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터지거나 나오시는 부분들은 다 나왔다고 봤을 때는 반대로 오히려 시장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이건규 대표님의 아이디어시잖아요. 네. 이 정도 악재 터질 거 다 터졌다 이제는 이 정도면 네. 아마 댓글은 이제부터 터질 겁니다. 아, 네, 뭐 그거 각오하시고 해주세요. 네. 근데 대신 그 시청자를 미워하진 마세요. 근데 충분히 이제 그러실 만한 심리니까. 투자자는 이제 자기의 생각을 소신껏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욕을 먹을 때 욕을 먹더라도 소신껏 알겠습니다. 생각 말씀드릴 수 네, 있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소신을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겠죠? 네, 일단은 그 첫 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제가 이제 주요 변수들이 다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변수들이 저는 다 변수였다 사실은. 이제 이게 변수라는 말은 뭐였냐면은 좀 불확실성이 좀 내포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뭐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경기 침체라는 부분인데 뭐 첫 번째 뭐부터 이제 뉴스 클리핑을 쭉 보면은 경기 침체가 유력화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되냐? 저는 약간 아직은 좀 반신반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질 걸로 이제 예상됨에 따라서 시장 전체의 어떤 어닝 자체가 좀 꺾인다라는 부분이 네. 좀 확실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변수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확실하게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이 좀 확실화된 것 같다, 현실화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도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3% 중후반을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 다들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죠. 뭐 설마 3점 중후반까지 올릴 수 있겠느냐 이런 경기 상황에 그래서 최근에 좀 반등했던 이제 과거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반등했던 부분은 3.5%도 좀 올리기 힘들 거야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방점을 찍었죠. 이제 내년 초에도 이제 금리 인하는 없다. 금리는 계속해서 올릴 거고 우리가 생각했던 중립금리가 이제 3% 중후반이 아니라 이제 4.5%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이 그냥 확고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는 대부분 갖고 있지 않거나 이제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CPI에서 미국 CPI에서 이제 물가지수에서 이제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렌트 비용이거든요. 이제 뭐 하우징 비용이 되겠죠. 네. 근데 이 비용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야 이제 뭐 전세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나라는 이제 월세이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월세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변수가 되겠죠. 이제 하우징 비용의 두 가지 변수라는 건 첫 번째 이제 금리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주택 가격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미 이제 시중금리 계속해서 이제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후행적으로 이제 하우징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와는 다르게
좀 느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이제 구조적인 부분이 좀 있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어찌됐든 집값 자체가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으니 내년 됐을 때는 확실히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인플레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러 악재들이 이제 정말 나올 만큼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그런 접근이 맞는지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악재가 예를 들어 한 10개가 나왔고 뭐 숨어 있는 한 5개가 있는데 그 5개 다 나오면 이제 악재는 다 끝나는 건데 네. 그 악재가 사실은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의 에너지가 너무 많은데 여러 수많은 이런 뉴스나 이런 것들은 그냥 악재로 다 해석을 해버리는. 그래서 네. 만약에 지금 금리 내린다면 그럼 시장이 오를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야 어려워서. 금리를 내릴 정도면 이건 뭐야 도대체 경기 다 망가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내릴 것 같고. 그러니까 즉 시장이 올라갈 때는 뭐 금리 올리는 것도 호재, 뭐 저 인플레도 호재, 다 호재가 돼버리고 네. 시장이 내려갈 때는 뭐 금리를 내려도 악재, 뭐 인플레가 꺾여도 악재, 다 악재로 받아들이는 거라면 네. 네. 지금은 이거 악재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해석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저점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이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춘 이후에나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혹시 하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하락이 멈춘다라는 부분이 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를 맞추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지만 네. 여태까지 이제 맞췄던 이제 사례가 없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아니 올라가는 거 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게 상승이란 이제 반등이라는 부분들이 네. 너무나 짧고 사실은 이제 굵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때처럼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하나 굉장히 다 놓친다 V자 이거죠?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 재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나 좀 불가능에 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되게 이루어지기 쉽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재가 다 터지고 나서 이제 시장이 돌아서는 걸 보고서 산다라는 거는 우리의 욕심인 거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래 악재 다 터졌으니까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나는 나눠서 계속 사야 해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네.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계적으로. 그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근데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네, 거죠. 그거를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업계에서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약간 평탄화된 평균화된 자산 배분 그러니까 효율적인 자산 배분은 그러니까 주식 비중으로 따졌을 때 전체 금융 자산에서 한 40에서 60%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 유지하다가 정말 이제 IMF가 됐던 아니면 이제 코로나가 됐던 정말 글로벌하게 엄청난 경기 침체가 됐던 그때 이제 확 무너질 때는 추가적으로 실탄을 쏟을 만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도 이제 이 시장에서 악재가 다 나왔으니까 사자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평탄화된 그러니까 평균적인 주식 수준은 저는 이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있어요. 평균적인 주식 수준이라 하면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40에서 전체 금융자산에서 한 40에서 60% 정도는 가져가는 게 맞다. 폭락이 더 나올 있더라도 때는 이제 현금이 40에서 60% 있기 때문에 음. 추가적으로 이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다들 현금 없다 네.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제일 가장 이제 좀 고통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다만 이제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가장 우려했던 게 사실 유가였어요. 유가. 예, 왜냐하면은 유가라는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략 비축률을 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으로 좀 낮췄던 부분이 있지만 상승과 관련된 압박이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좀 컸다라고 사실 판단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 러시아에서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느낌만 가져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수출 차질이 났던 게 이제 400만 배럴 퍼 데이 정도가 이제 수출 차질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전략 비축률을 풀었던 게 100만 BD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략 비축률가 이제 푸는 게 끝나는 시점이 이제 원래 올해 10월 달이었고요. 다만 이제 한 달 늦춰가지고 이제 11월 달까지 전략 비축률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400만 BD에서 사실 100만 BD 정도는 그냥 미국 비축률로 이제
방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제 추측이긴 하지만 이제 중국이나 이제 인도 등을 통해서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수출이 좀 러시아에서 물량이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90불, 80불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유밖에 없다.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80불 수준으로 떨어진 부분은 이제 경기 약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수요 침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제 유가가 낮아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경기에 대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었다고 하면은 유가는 90불대를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 전략 비축률 풀기 전에 이란 제재가 됐던 베네수엘라 문제가 됐던 이런 부분이 좀 풀리면서 유가 수출이 증가해야지만이 그 전략 비축률만큼의 부족분을 다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또 무서운 부분이 전략 비축률은 그냥 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내년에 다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유가를 추가적으로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가가 올해 겨울 됐을 때 의외에 진짜 한 100불, 110불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경기를 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려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래도 유가 레벨 자체가 좀 떨어진 부분은 네. 상당히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저는 끝난 부분은 아니긴 하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사우디를 비롯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감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더 떨어지면은 우리는 감산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찌됐든 현재 유가 수준은 그래도 그 불행 중에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자, 반영되지 않은 악재들 혹시 뭐 있을지 짧게 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플레, 그리고 환율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좀 상단에 해당되는 부분에 다 터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만약에 지금 뭐 이제 정프로님이 얘기했던 뭐 더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 장표에서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만약에 주가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이슈가 뭐냐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런 이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이제 모기지 그러니까 이제 모기지 대출 금리가 지금 미국은 6.3% 정도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7에서 8%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현실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담을 팍팍 느껴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소비를 이제 둔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이미 금리가 이제 그런 변수로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변수들 중에서 뭐 추가로 나온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정말 놀라운 수준의 경기 침체가 온다. 혹은 장기로 간다. 혹은 이게 정말 개인들의 연체가 일어나면서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근데 이 가능성이 몇 %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모른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잠재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확실히 일어날 수 있거나 확실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환율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1,450원, 원래는 한 1,350원대에도 이거면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1,450원이 됐고 뭐 1,500원을 넘어서게 됐을 때는 재정 위기, 신흥국의 재정 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이것도 만약에 환율이 다시 1,400원, 1,350원 떨어지면은 뭐 없어질 수 있는 이슈인 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확실히 이제 부동산 쪽에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좀 불확실한 부분은 이게 정말 이제 디폴트까지 갈 거냐를 봤을 때는 대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낮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저는 이제 중국은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 락다운이 상당히 강하게 길게 이제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내년에 됐을 때 이게 좀 풀린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중국 경기가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는 이제 부정적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이슈죠. 뭐 러시아가 정말 핵을 쏜다라는 부분이 됐을 때는 지수가 확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만 이 부분을 뭐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지수를 하락시킬 수 있는 변수가 없냐라고 하면은 있다.
다만 그게 정말 벌어질지 정말 밑으로 떨어지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다라는 판단,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부분 판단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멍청해 보이는 전략을 저는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스테이 플리시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이제 존버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냥 사실은 떨어져 있지만 좀 버티는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기가 오고 나서 6개월에서 12개월 지나면은 대부분 이제 주가가 회복됐던 경험이 좀 많거든요. 근데 지금 팔면은 이제 손실을 확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무섭고 더 추가적으로 일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현재 이 우리가 손실을 난 부분을 확정하기보다는 현명하게 대처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멍청해 보이는 이제 수단, 그냥 버티는 그 부분이 지나고 보면은 가장 좋은 이제 대안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은 근데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똑똑하셔서 오히려 시장을 내가 재빠르게 여기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높고 낮음을 판단하고 뭐 밸류에이션을 계산하고 이러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장에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기계적으로 시장을 오히려 안 보고 네. 투자를 해야지 네. 잘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아유, 쉽지 않죠.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쉽지 않은 네. 일인데요. 저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업계 경력이 20년 넘어선 상태인데 저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괴로웠거든요. 어떤 네. 면이 가장 괴로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뒤에도 잠깐 뭐 좀 장표를 하나 넣어놓긴 했는데 네.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정말 이쯤이면은 다 떨어졌겠지 싶을 때 절대 끝을 내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 더 이제 약간 목줄 정말 이제 숨통이 헐떡헐떡 넘어가게끔 네. 한 번 더 이제 시련을 줬던 경험이 좀 있는데 네. 근데 또 오늘이 마지막은 아닐 거잖아요. 마지막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다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무릎은 지난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장표에 보였던 그런 이슈들이 정말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변수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 이미 부정적인 것들은 다 이미 확정이 됐다. 이미 시장은 안 좋다. 근데 주식 시장도 그거에 걸맞게 떨어졌다 이미 그 부분을 조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무릎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종아리가 엄청 길어지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제 주변에도 네. 딱 팬데믹 때 엄청 시장 많이 하락했을 때 처음 주식 계좌를 만든 지인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급격하게 시장이 떨어져서 급격하게 올라왔잖아요. V자 반등. 시장이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많이 빠졌다. 지금 시장에서 난리가 났다. 기회야. 사야지. 그러면은 바로 뭐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반등할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정말 소수의 네. 2, 3년밖에 안 된 개인 투자자분들께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도 네. 그거를 경험을 일단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 네. 너무 기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말씀 주신 그런 케이스는 사실 이제 10년에서 2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오는 케이스인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장은 사실 이제 횡보장이 훨씬 더 많고요. 장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하락장도 많고 네. 상승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실 이제 서서히 상승하는 장세가 더 많은 게 사실이고요. 현재로서는 사실 이제 작년 한 10월 정도에 뭐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이제 3프로 TV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을 이제 더 이상 시장을 기대하지 말아라. 뭐 10년 박스권이 심지어 나올 수도 있다. 결국에는 개별 종목으로 이제 좀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시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개별 종목을 잘 투자하는 게 저는 투자의 핵심이라고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뭐 제가 이제 장표 하나 더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저는 주식 투자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개별 주식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저는 주식 투자의 핵심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를 2010년부터 2021년도까지 이제 장표 밑에 해당되는 숫자인데요. 빠질 때도 있고 올랐을 때도 있었죠. 근데 이건 이제 좀 모의로 따진 이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개별 주식에 투자를 했고 코스피 지수 종목 중에서 상위 25%에 해당되는 종목을 골랐다, 투자했다라고 했을 때 수익률을 얘기하는 건데요.
2011년이나 14년 그리고 18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 5%, 17%가 났지만 하락 구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이건 것 같아요. 너무 근데 저 하나만 한 얘기 아닙니까? 네, 아니, 하나만한 얘기가 될 수도 상위 있죠. 25% 네. 종목 수익이랑 코스피 수익을 비교하면 당연히 수익이 좋았던 애들이니까 결과적으로 당연히 좋겠죠. 네. 근데 그걸 이제 고르는 그래서 방법을 이제 알려줘야죠. 그 종목 피킹을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어떻게 잘 골라? 네. 아하. 매출, 뭐 실적, 펀더멘탈, 그런 걸로 향후 안 됐을 전망, 건데. 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여튼 그래서 이제 네. 보면은 이제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네. 2011년도에서 이제 15년을 보면은 네. 마이너스거나 이제 소폭 상승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치주펀드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던 분류했었던 이제 개별주에 투자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이때 실제로 20에서 30%씩 수익이 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수익을 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프로님이 이거는 가공이고 불가능한 거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주식에서 돈을 버신 분들은 실제로 그런 그 행위들을 실제로 해왔고 그렇게 벌어지고 있고 그걸 꾸준히 추구했다 왔다라는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어렵지 않으면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네. 이렇게 추구를 해야 해야죠. 한다. 그렇게 해야죠. 추구를 사실. 해야 된다? 네네. 하고 저 해요. 저도 수익률 상위 1%들만 제가 고른 거예요. 네. 그런데 안 되잖아. 마이너스 60%잖아. 근데 이제 이거 정프로님 어떻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저는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네. 격공합니다. 그걸. 그래서 공부는 제가 정프로님 공부할 예전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 종목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보신 적 네, 포트폴리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는데 보여드렸었네 그때. 네. 네. 근데 이제 왜 샀나 싶은 종목 많나요? 왜 샀나라기보다는 그냥 네. 시장 포트폴리오 사실은 가까워요. 아. 물론 이제 성향상 봤을 전체 때는 시장. 제가요? 되게 공격적이고 네. 소수 종목을 투자할 걸로 보이지만 네. 사실은 의외로 네. 그 분산 투자. 우량주도 갖고 계시고 네. 공격적인 예를 들어서 바이오도 갖고 계시고 네. 뭐 마이너스 많이 난 것도 있고 종목 수도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좀 많았어요. 40개 정도 되신다고. 네. 한 50, 40 개인 몇 개 투자자가 그렇게 40개, 50개 투자한 경우는 되네요. 굉장히 사실 드물어요. 신규 종목 발굴하는 네.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놀리지 이제 마세요. 그 종목들을 과연 얼마나 많은 고민과 네. 얼마나 많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아. 발굴하고 투자했겠느냐를 봤을 때는 이게 양적인 것과 네. 질적인 것 두루두루 공부를 해야 그건 되는 진짜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무리 공부한들 네. 애널리스트보다 더 공부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공부한 걸 샀다는 거예요, 저는. 네. 그분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네. 거를 듣고 믿고 네, 네. 투자하는 거죠. 믿음의 투자지, 이제 믿음의 예. 투자. 저는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네.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믿고 사면 안 된다라고 이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들이 우리의 수익률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들은 책임져 예. 주지도 않고요. 그 항상 그 리포트 하단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투자의 판단과 그 결과. 저는 리포트는 안 읽어요. 그냥 말만 듣습니다. 저희 하단에 맨날 나가잖아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관련 정보는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을 네. 말씀드리면은 네. 애널리스트 의견을 다 모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시장이 되는 거예요. 예. 시장에 시장 의견이고 투자하지 시장이 않아야 되는 돼요. 거예요. 코스피 200 뭐 예, 이렇게 되는 개별 거죠. 애널리스트의 의견, 바이 의견을 다 받아서 다 네. 사면은 그냥 그게 시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매니저들도 사실 애널리스트 의견을 들어서 투자하는 매니저들은 사실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저는 거의 그냥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빨리 이제 전략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자, 이제 이제 답을 전략 알려주세요. 들어가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차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네. 부분이 요거를 보면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였는데 제가 그냥 오늘 그냥 좀 이해할 수 쉽게 그냥 한국말로 조금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뭐 기회 맛 이제 국면마다 뭔가 이제 기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글씨가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이게 텐데. 올해인가요? 아니면 작년부터인가요? 이게 이제 현재 그래프는 아니고요. 그냥 누가 이제 그려놨구나. 그냥 네, 이제 네. 재미로 이제 보통 이렇게 그려놓은 하락할 부분인데 때. 보통 이렇게 이제 행동한다 사람들이 이런 심리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쭉 한번 급등했다가 네, 떨어질 좀 때 빠지면은 야, 기회 왔다. 이제 기회가 왔다. 네. 여기서 사면 된다. 달리는 말을 놓칠 뻔했는데 네. 반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다니 하고
삽니다. 사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반등할 기면, 듯 하면은 네. 역시나 이때가 바닥이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네. 떨어지면은 이제 오마이갓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해할 수 이런 없군.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하다니 그리고 결국에는 주가의 저점은 모르겠다. 아마 내가 틀린 것일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쯤이 사실 이제 진정한 지수의 이제 바닥이 형성된다라는 지금 그럼 부분이고요. 어디죠? 지금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하다니 아닙니까? 아니면 오마이갓입니까? 지금 저는 모르지. 지금 약간 오마이갓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네. 이럴 수 없어. 네. 뭐 반대 매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오마이갓 정도 아닐지. 정말 저 개인적인 느낌은 여기서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을까랑 거기까지 갔습니까? 예, 내가 틀렸나? 약간 제 심리 상태는 그 정도까지 아,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정프로님 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뭔가 딱 대변하시는 심리 상황이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디쯤이냐? 네,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오마이갓쯤이라고 봐요. 그렇죠. 저도 오마이갓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문적인 분과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네. 이 심리가 다른 것 같아요. 좀더 한참 예,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은? 오마이갓입니까? 모르겠다 하십니까? 네. 일단 뭐 한 네. 10분 정도 시간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 빨리 투자 전략적으로 운영 넘어가 전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장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죠? 그래서 지수가 떨어질 때는 조금 낙폭이 좀 심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반대 매매가 나왔을 때 있는데 아, 이건 좀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정고점 대비했을 때 뭐 한 15% 20% 정도 떨어지면은 개별 주식들은 뭐 30% 정도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좀 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면별로 작년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 4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나올까 약간 염려스럽긴 하다.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그 것 같고요. 동그라미 쳐놓으신 데가 반대 매매가 터졌던 네, 나왔던 날들이에요? 부분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 매매의 특성이 뭐냐면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15,000에 산 사람도 있고 뭐 14,000에 산 사람도 있고 이제 주가가 산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첫날 반대 매매가 발생하면은 순차적으로 다른 나오는구나. 사람들도 되게 간당간당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겠죠. 그 다 간당간당했던 사람이 또 반대 매매 걸리고 또 반대 매매 나오면서 주가 낮아지면서 또 반대 매매가 걸리면서 보통 요게 소화되는데 한 3일 정도가 이제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네. 월요일에 막 한 5, 6% 빠졌어요. 네, 그래서 그냥 시장만큼 빠졌구나 하고 그냥 안심했단 말이죠. 네, 근데 오늘 또 한 7% 빠졌어요. 네, 그런 종목이 좀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반대 매매가 시작됐을 가능성도 꽤 있는 건가요?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얘네들 다 7%, 6%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게 다 정프로님 종목이죠? 보통 이제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3일에서 4일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다만 이게 끝났을 때는 좀 그게 단기 바닥인 경우 좀 많아요. 오, 네, 그래서 이제 단기바닥. 그렇게 3일 정도 급락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반대 매매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좀 확인을 물량은 하시고 털렸고 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더 단기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정프로님이 지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네. 정신이 이거 좀 좀 월요일보다 약간- 더 빠진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제 카카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엄청 한 빠졌죠, 60% 넘게 네. 65% 정도 빠졌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왜 빠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 2018년부터 2019년부터 2021년 1분기까지 2년 3개월 동안 저는 굉장히 좀 놀랐긴 했어요. 왜냐면은 카카오가 주가가 오른 것도 놀랐지만 이 기간 동안 단 한 분기도 영업이익의 어떤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적이 없어요. 네. 항상 분기 실적이 상회를 했었고요. 또 놀라운 부분은 2021년 2분기부터 현재까지 분기 영업이익을 한 번도 컨센서스를 상회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카카오가 시장 컨센서스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 이제 부합하거나 더 잘났다고 하면은 사실 60%대까지 떨어지진 않았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기업의 이제 주가라는 부분이 이제 이익하고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밸류에이션은 시장이 얼마 쳐줄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네. 결국에는 이익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아까 이제
뭐 계속해서 좋은 종목을 발굴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어떤 기대치보다 더 잘 나왔을 때는 확실히 뭐 6개월이든 뭐 연간이든 수익률이 굉장히 좀 좋았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 어닝 쇼크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안 좋았다. 이런 거 감안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는 어닝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좀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안 좋다. 그리고 기업들 실적 다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뒤져보면 항상 주요 구간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항상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에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요 데이터들은 저희가 이제 관세청 데이터를 뽑아 놓은 거예요. 관세청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대충 수출 그러니까 선행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이익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수출 지표가 개선이 됐을 때는 후행적으로 분기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보면은 이제 라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9% 정도 이제 수출액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뭐 34% 그리고 변압기라고 해놓은 부분이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송배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반기 때 매출액이나 이익이나 굉장히 좀 좋게 찍혀 나올 가능성이 그냥 상당히 높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유정용 강간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가격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의 현지 가격은 뭐 입을 때에서 지금 불과 뭐 한 두어 달 만에 2배 가격이 급등한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그런 이제 유정과 관련된 이제 뭐 시추와 관련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가격은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렸던 뭐 라면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제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은 뭐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만약에 수출 데이터가 좋고 그리고 최근에 가격 인상을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과 좀 무관하게 시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은 이제 꼭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정용 관광뿐만 아니라 이제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분기 때는 이제 가격 협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달러 이제 워낙 약세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이제 수요처에서 가격을 낮춰 달라라고 하는 이제 요거가 굉장히 좀 빗받쳤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3분기 때 이제 가격 협상이 되게 양호하게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단가 협상은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마무리됐고 그러면은 4분기부터는 수주 잔고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신규 수주가 다시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관광뿐만 아니라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기업들은 꾸준히 이제 들고 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좋은 것들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연료탄. 연료탄 가격이 굉장히 최근에 이제 유가라든지 가스 가격은 좀 떨어진 상태이지만 연료탄 가격은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발전소를 돌릴 때 그러니까 석탄을 쓰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력이 모자라다 보니 이제 가스를 못 돌리다 보니 이제 노후화된 석탄 발전까지 다 돌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석탄을 뭐 채굴하는 업체라든지 뭐 광산을 갖고 있는 뭐 상사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아이템은 이제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자동차 그리고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었는데 한 가지 틀이 꺾였죠. 그래서 이제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예상 인도량을 보면은 네. 내년에 올해 대비했을 때 이제 2배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와 관련된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매출액이 2배 증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 가시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shipping 코스트. 그래서 이제
물류비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질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시차는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운임 지수라든지 운임 가격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반토막이 난 상태이거든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이제 IT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출 기업들이 다 배를 이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워낙 약세로 인해서 이제 매출액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shipping 코스트가 예를 들어서 매출액의 한 7%까지 올라와 있었다. 근데 그게 3% 된다.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4% 그냥 남는 영업이익이 3%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쇼핑 코스트에 대한 어떤 부담이 컸던 회사들은 역발상으로 오히려 여기에 대한 쇼핑 코스트가 가장 부담이 컸던 회사일수록 네, 하반기 네, 네. 실적은 아,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은 염두에서 투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폰이 이제 안 팔린다고는 하지만 한 가지 트렌드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아이폰 프로가 잘 팔린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특히나 이제 그 휴대폰 부품, 그러니까 카메라 부품 회사들이 그러니까 프로에 납품하는 비중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폰에 많이 납품이 되는데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내년에 봤을 때는 얘네들은 이제 폼팩터의 변화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폴디드 줌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올해는 좀 원래 기대했던 성장 어떤 날개가 좀 꺾이긴 했지만 프로의 비중이 올라서면서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고 내년에는 이제 폴디드 줌이 시작되면서 휴대폰 관련된 부품 회사들의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올해 이제 중국이 폭망했지만 올해보다만 더 잘 팔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내년에는 중국이 성장 모멘텀으로 붙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렇게 네.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요거까지는 아마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예. 말씀으로 그냥 한두 문장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네, 가능할 그래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네. 기업 대출이나 가계 대출의 연체율은 지금 0.5%도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와 실제는 좀 다를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막연한 어떤 생각과는 다르게 좋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종목 피킹에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될 종목을 하여튼 본인이 좀 공부해서 네. 저는 누구 말만 듣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공부해서 좀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 많이 하겠습니다. 예. 네, 많이 우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오늘도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매도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